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밌습니다. 185쪽 보겠습니다. 185쪽. 네. 185쪽 12번 여기부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네,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설명은 구분 건물 등기부는 한 문제 정도가 거의 매해 출제가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 기억나셔요? 네.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전유 부분에 대한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죠. 여러 번 보신 거예요. 2번 건물이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기존 비구분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는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돼. 이거 기억나실까요? 기억 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솔직히. 네. 다 나시죠? 네. 아니, 솔직히 손 드세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등기라서 안 나오는 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셔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기억나셔요? 말로 풀리니까 안 나셔요? 다시. 기억 안 나시는 분 손 드셔요. 빨리. 네, 다 나신다고 하시네요. 3번. 구분 건물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굴구 모두 폐쇄해야 된다.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이 2층짜리 건물은 구분 건물이에요. 갑소유고 을소유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가 존재하겠죠.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먼저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겠죠. 그리고 1층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2층 표제부가 존재하고 갑구가 존재하고 을구도 존재하겠죠. 맞아요. 이때 이 건물이 다 멸실이 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다 멸실이 됐다면 이 등기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부 멸실 등기한 다음에 폐쇄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체가 멸실된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멸실이 됐다는 겁니다. 2층 부분만. 그러면 전체를 멸실 등기한 다음에 폐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2층 부분만 폐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폐쇄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왜? 나머지는 살아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럼 다시 읽어보시면 구분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네, 구분 건물이 전부가 멸실된 경우 한동 건물의 표지와 각 전유분 표제부 갑굴구를 모두 폐쇄한다. 전부가 멸실됐다면 전체를 폐쇄할 테고 일부가 멸실됐다면 멸실된 부분만 폐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4번 구분 건물 일부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외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표제부만 동시에 작성한다고 했죠. 따라서 자신의 전유 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하면서 나머지 표제부 등기를 대외에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문구가 틀린 짐이 될 겁니다. 5번 구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대지권 변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대지권 변경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분 건물 표제부 하단부는 뭐든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맞아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도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전유 부분 표제부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표제부의 대지권 변경 등기도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테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잘도 푸시네요. 넘기겠습니다. 14번을 보시는데요.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뭐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2번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따라서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형식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테고 3번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맞겠죠? 구분건물 등기부에는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부, 을구를 둔다. 맞습니까? 네. 맞죠?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등기할 때는 대지권의 표시를 한 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해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죠? 네.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한 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하죠. 네. 이런 형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15번을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소유자가 갑이고 이것도 소유자가 갑이 될 겁니다. 이때 100번지 토지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101번지 토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거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나 보네. 100번지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에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101번지 토지 등기부도 표제부에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보통 이 면적은 표제부에 기록되죠. 300제곱미터 기록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도 표제부에 면적이 기록되어 있겠죠. 소유권자는 갑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소유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100번지 토지를 101번지 토지에 합필을 했다는 겁니다. 합필을 했다면 이제 100번지 토지를 101번지 토지에 합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면적이 늘어나겠죠. 얼마로? 네? 8,000? 네? 800. 네. 800제곱미터로 늘어날 겁니다. 무슨 등기할까요?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누가? 갑이. 그렇죠. 이거는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니까 단독 신청. 갑의 단독 신청.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폐쇄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게 돼요. 창고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폐쇄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합필 절차가 무효가 됐다면 다시 창고에서 가지고 꺼내와야 되겠죠. 무효가 됐다면. 맞아요. 따라서 이 합필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필 절차가 무효가 돼버리면 부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폐쇄된 등기 기록은 부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겠죠. 왜? 폐쇄가 된 상태니까. 다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 부활할지를 몰라요. 따라서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이 폐쇄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 장부예요.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의의 등기부로 봐서 영구 보존시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폐쇄 등기 기록은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쪽 101번지 토지 등기부를 이쪽에 합필시킨다면 이쪽 등기부를 폐쇄해야 됩니까?
네? 101번지 토지를 100번지 토지에 합필을 시킨다면 이쪽을 폐쇄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기 100제곱미터를 분필을 합니다. 100제곱미터를 쪼개서 이쪽으로 합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부 분필해서 합필한다고 해서 분합필이라고 불러요.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쪽에 합친다고 해서 분합필이라고 부릅니다. 분필과 합필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번지 토지 등기부는 면적이 얼로 바뀔까요? 어려우셔요? 200제곱미터. 여기는요? 어려우신가 봐요. 600제곱미터. 그러면 이때는 이쪽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이쪽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는 등기 기록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등기 기록이 폐쇄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는 등기 기록이 폐쇄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정도 보시고 책을 보시면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해야 된다. 왜?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두 번째,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한 자료이다. 이 지금은 전산 등기부로 싸그리 바뀌었는데요. 전산 등기부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러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먹으면 다 날아가죠. 또한 전산 등기부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복제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등기관은 등기를 할 때마다 복제를 해 놓습니다. 등기를 할 때마다 복제를 해 놓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망가질 가능성이 있고 복제가 쉽기 때문에 계속 복제를 계속 해 놓습니다. 이를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는데 보조 기억 장치에 당연히 기록해 놓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맞습니까? 틀렸죠?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죠. 4번, 5번,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등기부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마지막 칸이 뭐냐면 표제부일 때는 가장 마지막 칸이 등기원인 기타를 기록하는 칸입니다. 등기원인 기타. 표제부에는. 그 다음에 갑구을구의 가장 마지막 칸은 뭐냐면 등기관리자 및 기타를 기록하는 칸이에요. 기타. 그래서 표제부 또는 갑구을구의 마지막 칸은 기타를 기록하는데요.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별도의 장부로 따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도의 장부는 원래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한 거니까 등기부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별도의 장부나 별도의 서류로 작성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탁 원부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두 번째 매매 목록, 세 번째 도면, 네 번째 공동 담보 목록 또는 공동 전세 목록, 공동 전세 목록, 공동 담보 목록. 이 4가지는 원래 등기부에 기록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별도의 서면이나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광의의 등기부로 볼 수가 있죠. 광의의 등기부로 볼 수 있다면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또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이것도 당연히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여기다 기록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것도 당연히 열람이나 발급을 해줘야 된다면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돼요. 등기시청 수수료를. 또한 뭐도 더 많이 내야 됩니까? 아니,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고 또한 등기관의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 기록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열람이나 저절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정보에 발급해달라는 취지가 기록된 경우만, 열람할 때 신청 정보에 열람의 취지가 기록된 경우에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발급되는 게 아니라 거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자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가지 신탁 원보, 매매 목록, 도면, 공동, 담보 목록. 이건 강의 등기부입니다. 강의 등기부라서 영구, 보전, 장부고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따로 신청할 때만 열람이나 발급을 해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을 보시면 등기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등기부에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이거 열람이나 발급해봤자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죠. 다만 이 처리 중에 있다는 표시를 한다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 안 나셔요? 나셔야 돼요. 네. 2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부속수리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부속서리요. 그렇죠. 이 부속서리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리를 얘기하는데요. 첨부정보를 첨부서리를 얘기해요. 이 부속서리는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형태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부속서리는 증명서 형태로는 발급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 등기기록의 열람 형태. 열람 형태로는 원칙은 열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해요. 이 부속서리는 등기사항 증명서 형태로는 발급되지 않고요. 열람도 원칙은 열람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갑이 등기소에 부속서리 열람을 신청합니다. 아니요.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누구든지 다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죠. 맞아요. 수수료만 내면. 그렇죠. 그런데 갑이 바빠서 와이프에게 시켜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누구든지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때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는 얘기가 달라져요. 갑은 등기소에 가서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합니다. 근데 이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이해관계인만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누구든지는 아닙니다. 이때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이 직접 가지 않고 부인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열람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갑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또한 자신이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을은 두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사실, 두 가지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부속서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부속서류 열람이 틀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3번 등기기록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이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전자적 방법이라는 것은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서면은 뭐냐면 프린터로 출력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프린터로 출력할 때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보, 매매 목록은 등기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오타겠죠. 등기사항 증명서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자를 지워야 되겠죠. 네. 등기사항 증명의 교부 신청서에 그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사한다. 맞습니까? 맞겠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시 말소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가 있죠. 전부증명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말소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뭐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한번 보죠.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90쪽에 1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면 이를 하지 못한다. 맞았을까요? 맞아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등기는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관철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신청주의.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로 나타납니다. 신청주의의 의미는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신청이 없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이 없을 때도 등기가 가능한 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신청이 없어도 등기가 가능해요. 이때 신청주의는 원칙이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맞아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 일방이 관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렇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관공서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촉탁은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신청은 뭐죠?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썼죠. 촉탁과 신청은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된다. 기억나십니까?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짓의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 준용된다, 안 된다? 네, 촉탁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동신청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신청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인데 이때도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맞아요. 임의 신청의 의미는 뭡니까?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 신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사자가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일정한 경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고 했죠. 네,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고요. 임의 신청도 원칙은 공동 신청의 원칙이죠. 다만 단독 신청, 제3자 의원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면 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러면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뭐죠? 직권, 그리고 명령. 그렇죠. 2번. 등기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게 뭐죠? 방문 신청.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게 뭐죠? 전자신청.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 전자신청. 3번. 실제 법성의 등기 관리자와 절차 법성의 등기 관리자는 항상 일치한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항상 일치하는 경우는 아니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그리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우리 민법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실체법이라고도 부르죠.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은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겠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때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등기법이겠죠. 등기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등기법이기 때문에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를 학기 초반에 제가 그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엔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라 부릅니다. 그 다음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일치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일치를 하게 돼요. 둘 다 누굽니까?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둘 다 누구예요? 가. 그 다음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둘 다 누굽니까? 을. 이렇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일치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죠? 매도인이라고 부르죠.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를 텐데요. 보통 매도인이 실체법상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매수인을 실체법상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텐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에게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해석하지만 등기 청구권 발생도 인정합니다.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등기 의무는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 수는 받을 수, 치는 취할 치예요. 그래서 등기를 받아갈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 등기를 받아갈 의무. 그러면 이때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갑이 등기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갑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등기 수취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을 매수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하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갑이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을이지만 이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갑이고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을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갑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것도 안 바뀝니다. 이거요. 절차법상.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거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게 되죠.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와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는 일치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가끔은.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죠? 을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갑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을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그런데 갑이 등기를 해주겠다는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여기에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요 A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A를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민법 실제법이죠. 실제법에 근거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요 A를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봐요. 근데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을. 얘가 뭡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얘는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이때도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법과 절차법은 보통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치한다. 여기가 틀린 부분이고요. 4번 종중 문증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 종중 문증은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맞아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 맞습니까? 맞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까? 종중 문증의 이름으로 등기하겠죠. 그렇죠. 5번.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경정 전 또는 후에 등기관의 등기를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결정 전 후에 등기관의 등기를 명할 수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생소한가요? 생소하셔요? 갑은 등기소에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합니다.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했으면 신청이라는 용어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거, 신청한다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때 신청을 했다면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는 이 신청인에게 처분이나 결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처분은 뭐냐면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보통 처분이라는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결정은 좀 더 이거보다 중요한 건데요.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등기를 신청했더니 각하 결정이 나온다든지 실행 결정 이런 것은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중요한 형식, 조금 덜 중요한 형식이에요. 이러한 처분 결정이 갑의 시각에서는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부당하다면 그때 이 갑은 어떻게 할까요? 등기소의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즉 법원에게. 그래서 이 등기를 이걸 부당하다고 판단한 자는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이의신청은 다를 이자에
의견할 때 의자를 써서 다른 의견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과는 다른 의견. 되셨을까요? 근데 이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의신청을 할 만한 이익이 있는 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만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신청할까요? 상속인만 불만이 있겠죠. 따라서 상속인은 이의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친구가 이의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무 관련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의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만 이의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의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걸 생략해서. 이의의 이익이 있는 자만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약집 있으면 맨 뒤로 펴보시고 거기 좀 읽어보십니다. 제가 집어넣었을걸요. 안 집어넣었나? 맨 뒤는 아니에요. 저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저도 어딘지는 몰라요. 목차가. 몇 쪽이에요? 네? 122페이지. 거기 있습니까? 있죠? 네, 거기 이의신청할 때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의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첫 번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이의신청에 기간의 제한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요. 등기는 한두 푼짜리가 아니죠. 한두 푼짜리가 아니다. 10억, 1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안 지켰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못하게 해버리면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의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면 부당할 때만 이의신청해야 되는데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당할 때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이의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를 집행정지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이의신청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 두 번째,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거.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법원에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지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소에 제출이 되면 등기소에서는 판단하겠죠. 이 이의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판단할 때 이의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해줍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 처분 결정을 번복한다는 겁니다. 그 이의신청의 취지가 옳다라고 본다면 이 처분 결정을 번복해줘요. 즉 거기에 맞는 상당한 처분 결정이 새롭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때는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게 송부합니다. 이의신청의 취지가 옳지 않다라고 볼 때는 그때는 법원에 송부해줘요.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럼 법원에 송부가 되면 법원에서는 판단하겠죠. 법원에서는 판단할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텐데요. 이 시점은 이의신청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법원이 결정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의신청 시점과 법원의 결정 시점은, 판단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하는 것과 이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하는 것은 갑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차이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만약에 중간에 을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을보다 선순위,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을보다 후순위가 돼버리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을의 저당권 등기가 갑의 저당권 등기가 되는지는 갑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 시점에 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갑에게 이 시점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원은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어떠한 명령을 내리느냐면 첫 번째,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를 할 것을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점에 법원은 등기소에게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를 해줄 것을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부기 등기는 언제 하는 거죠?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그러면 이 순위가 유지가 돼버립니다. 갑에게. 또는 두 번째, 가등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가등기 언제 하죠? 순위를 보존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통해서 갑에게는 이 순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해줄 것을 등기소에게 명령 내립니다. 누가? 법원이. 이게 무슨 등기일까요? 명령에 의한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법원과 등기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법원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등기소는 등기 사무를 담당하죠. 따라서 법원이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할 때는 원칙은 촉탁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의 신청 절차에서만큼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상급 국가기관, 하급 국가기관이에요. 이의 신청에서만큼은. 따라서 이때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의 신청 절차에서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원은 계속해서 심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결정을 내리겠죠. 결정을 내릴 겁니다. 첫 번째, 법원이 판단할 때 이의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해줄 것을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기각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기자는 버릴 기자고요. 각자는 무릎 각자인데 이 신청서를 무릎 밑으로 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거부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신청이 저당권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저당권 등기해 줄 것을 명령 내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 이때도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 신청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신청은 나중에 요약집할 때 아주 상세하게 할 겁니다. 이게 이 신청 절차에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결정 전 또는 결정 후에 등기관에게 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결정 전에 이러한 명령에 의한 등기 가능하죠? 결정 후에 이러한 명령에 의한 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시죠. 3번. 강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강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OX. 촉탁에 의한 등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어요. 그럼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셔요. 촉탁에 의한 등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억 안 나셔요? 그러면 요약 짚으시죠. 어디 있는지는 저도 잘 보여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빨리 피셔요. 시간 없으니까.
피셨나요? 몇 쪽이에요? 114쪽 보십니다. 촉탁이라는 용어는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촉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등기의 진정성과 관련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신청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과 관련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절차상의 특례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신청, 방문신청 두 가지죠. 맞아요. 이때 방문신청이라는 것은 프린터로 종이 신청서를 출력해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방문신청이에요.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똑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구태여 직원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편 촉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편 촉탁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관공서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단독 촉탁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같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관공서가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없다라고 봐요.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의무자로 촉탁할 때에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특례 규정이 인정이 돼요. 되셨을까요? 네.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책에 있는 거죠. 이거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차상의 특례 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 대장입니다. 그리고 요건 등기부예요. 요 대장에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소유자도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사항이 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갑부의 소유자가 기록이 될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은 일치해야 되겠죠. 특히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1호에 입각해서 각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세 개 다 있어요.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29조 제11호에 입각해서 각하됨이 원칙인데 우리 대법원은 이 규정은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를 실행할까요? 각하할까요?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등기를 실행하냐면 대장소관청은 국가기관이죠. 등기소도 국가기관이죠. 등기를 요구하는 관공서도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국가기관,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요.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수리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이제 하나 더 볼 겁니다. 책 두 번째를 보시면 거기 이런 문구가 나오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즉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단독 촉탁을 하게 되는데요. 무대포로 단독 촉탁하는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뭐에 따라 무엇을 받고 승낙을 받아. 맞습니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촉탁합니다. 두 번째,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어떻게 돼 있죠?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라는 문구 있죠. 그래서 단독으로 촉탁합니다. 거기서 관공서 등기의무자 밑줄, 아니, 등기권리자 밑줄 치셨어요?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치셨죠? 등기권리자 밑줄. 그 밑에 보시면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밑줄 치셨어요? 그리고 옆에 지체 없이 있습니까? 밑줄.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라는 문구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의무자 밑줄. 그 밑에 보시면 등기권리자의 뭐가 되어 있습니까? 청구 있죠. 청구를 받아 요거 밑줄. 그리고 지체 없이 밑줄.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원칙인데요. 관공서가 등기의무자건 등기권리자건 단독 촉탁이 원칙인데 무대포로 단독 촉탁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권리자일 때는 등기의무자 승낙을 받아 등기의무자일 때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아 이 문구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제 하나 더 보실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A는 부동산 소유자인데요. A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자식이 하나 있었고요. 이때 요 A가 사망을 했더라는 겁니다. 사망한 자를 뭐라 부르죠? 피상속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도 누구에게 승계가 되겠습니까? 갑에게 승계가 되겠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상속세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 누구에게? 세무서에게. 맞아요. 그래서 이 상속인은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인 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독촉하겠죠. 이거 세 번째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 납부를 독촉할 겁니다. 그런데 세금 납부를 계속 독촉해도 갑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 세무서는 체납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이 체납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처분, 이를 체납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처분, 체납처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체납처분이 있게 되면 체납처분을 하고 여기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통지를 받은 요 갑은 요 부동산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빼돌릴 수 있습니까? 빼돌릴 수 있겠죠. 그렇죠. 명의를 후딱 돌려놓는다든지 좀 작은 대금을 받고 후딱 팔아버린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세무서는 체납처분을 한 다음에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 이건 처분 제한 등기 일종이에요. 그래서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는 압류등기를 위해서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압류등기 촉탁해봤자 등기소에서는 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빨리 말씀하셔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직권 보존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직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요. 법원에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직권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법원이 촉탁하는 겁니까? 세무서가 촉탁합니까? 세무서가 촉탁해요. 따라서 이거는 직권 보존등기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권 보존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의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만 직권 보존등기 합니다. 세무서는 촉탁 안만 해봤자 등기관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법원이 아니니까. 되셨을까요? 두 번째. 요 세무서는
갑에게 조세 채권이 있습니까? 있죠. 이 갑은 보존등기 신청권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 보존등기는 채무자 갑에게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하지 않죠. 따라서 대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를? 보존등기를. 맞아요. 그래서 이 세무서는 압류등기를 촉탁하면서 채무자의 보존등기를 함께 촉탁합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소는 보존등기를 실행하고, 그리고 등기부에 있으니까 압류등기 실행해 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직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는 보존등기를 대위 촉탁하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보존등기를 대위 촉탁하는 방법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때 촉탁할 때 촉탁서를 제출하겠죠. 촉탁서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이미 갑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세무서가 파악하고 있겠죠.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겠습니까? 등기부에는 아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겠습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A. 그러면 촉탁서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때는 29조 제6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촉탁서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도 29조 제6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그러면 압류등기 촉탁해봤자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압류등기 촉탁이 각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는 요 A명의 등기를 갑의 명의로 바뀌는 등기를 세무서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등기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상속 등기죠.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세무서가. 그런데 이 등기는 원래 상속 등기니까 갑이 신청하는 등기인데 갑이 안 하겠죠. 그러면 조세 채권을 가진 자가 채무자가 가진 요 상속 등기 신청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위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를 실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압류등기 해주겠습니까? 압류등기 해줄 겁니다. 일치했으니까 이건 대위 촉탁. 그럼 이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공매 절차로 들어갑니다. 일종의 경매 절차인데요. 공매 절차를 통해서 이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그렇죠. 매수대금을 완납한 시점,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매수대금으로부터 세무서는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비명의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거 누가 해주는 등기일까요? 네. 법원, 여기 법원은 제가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누굴까요? 세무서.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만약에 비상속인이 C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A가 C에게 예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 B는 이 C의 저당권을 인수할까요? 인수하지 않을까요? 인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면 요 저당권자는 매수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배당을 받아가요. 배당을 받아가면 요거 소멸할 테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해야 되겠죠. 따라서 B가 인수합니까? 인수하지 않습니까?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의 말소 등기, 이거 누가 해줄까요? 공매 절차의 한 부분이에요.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등기는 B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거 내버려 둘까요? 말소시킬까요? 말소시키겠죠. 이거 누가 해줄까요? 세무서가 해주는 겁니다. 아까 경매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와 이 등기, 이 세 개의 등기는 전부 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니까 관할 등기소가 다 똑같겠죠. 그리고 세 개의 등기는 공매 절차를 이루는 과정이니까 전부 다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등기는 세무서가 어떻게 촉탁할까요? 일괄 촉탁하는 겁니다. 이거 일괄 신청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어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관공서의 촉탁정보,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즉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편 촉탁도 가능하다고 했죠. 2번 공동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는 등기의제의 승낙이 없더라도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들렸죠?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등기의제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지체 없이 촉탁한다고 했죠. 3번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관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겁니다. 등기 관리자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서 세무서가 청구를 받으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할 권리의 말소 등기도 촉탁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압류 등기에 뭐도 촉탁한다고요? 압류 등기, 말소 등기도 촉탁하는 거죠. 여기서 등기 관리자는 B를 얘기해요.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세무서에 청구하게 되면 세무서는 이 청구에 따라 권리 이전 등기와 소멸하는 권리의 말소 등기와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괄 촉탁. 그러면 거기 뭐가 틀린 겁니까? 네?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관리자 B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라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겁니다. 이거의 말소 등기.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명인을 가름하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또는 상속 등기 이런 것도 함께 촉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등기부인데요. 갑이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갑이 이미 상속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촉탁서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는 같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울. 여기 주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기. 그러면 촉탁서에 기록된 소유자의 주소지와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죠. 이때는 29조 제6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각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시켜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방법은 이게 제대로 됐고 이게 잘못됐다면 이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 뭡니까?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갑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신청하지 아니할 때 세무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위 촉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일치될 테고 그래야지만 압류 등기 실행되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기본서 설명할 때 이거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본서 설명할 때 이것도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쉬었다 가죠.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